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국지 충돌을 넘어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태국과 캄보디아. 이제 두 나라에게 포탄보다 중요해진 것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 보급이었죠. 국경에서 벌어지던 교전은 이제 양국의 후방 보급로와 국가 인프라를 겨냥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중국도 손을 놓고 전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던 바로 그때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의 개입 단 48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보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고,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한 미 국방부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을 멈춘 대한민국의 27년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산 무기. 그거 미국산 짝퉁 아니에요? 포장만 바꿔서 파는 거잖아.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피식 입꼬리가 올라갔죠. 국방부 동료 마이클이 커피잔을 들며 덧붙였어요. 아시아 애들이 만든 건 결국 우리 기술 베낀 거예요. 태국이 그걸 사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진짜 전쟁 나면 우리한테 SOS 치겠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5년 12월 중순, 워싱턴 DC의 국방부 건물 안은 난방이 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 위엔 태국 캄보디아 교전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커피 향과 토너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 하워드, 미 국방부에서 동맹의 전시 지속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전쟁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는 일이죠.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어요.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미국이 관여한 거의 모든 분쟁의 보급선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기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전선의 위치부터 확인하려 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초기 교전 때와 지도의 색깔 분포가 달라져 있었어요. 국경 진지를 중심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던 구역이 이제는 후방 쪽으로 번지듯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에서 피가 스며들듯이요. 이건 전선이 밀린 게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심장이 살짝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전쟁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오가는 최전방이 아니라 후방의 보급로와 국가 인프라가 새로운 표적이 되어 있었어요. 정유시설, 송전탑, 물류 거점. 전쟁을 지탱하는 혈관들이 하나씩 끊기고 있었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식어서 쓴맛만 입안에 남았습니다. 혀끝이 텁텁해졌어요. 저는 자료를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지속성이라는 렌즈로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봐야 했죠. 태국 공군의 움직임을 추적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제공권은 태국이 쥐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항공전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지상 화력과 장거리 로켓에 의존하는 구조였죠. 하늘을 빼앗긴 쪽이 땅에서 버티는 전쟁. 교과서적인 비대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국의 운용 기록 중간중간에 낯선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한국.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수출 계약이나 부품 조달 정도로 생각했죠. 방금 회의실에서 나눈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짝퉁, 포장만 바꾼 것. 저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이름이 자꾸 눈에 걸렸어요. 무장 운용 경험, 정비체계 협력, 현지 기술 지원. 단순한 거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이마를 문질렀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을 저는 늘 하청성 공급자 정도로 분류해왔어요. 미국 플랫폼의 빈자리를 채우는 저렴한 대안. 그런 역할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굴리는지까지 현장에 심어놓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 모니터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발송된 문서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열어봤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철수 권고.
화면에 뜬 지도엔 국경 50km 이내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공식 권고한 거예요. 날짜는 12월 10일, 불과 며칠 전이었죠. 붉은색 영역이 화면 위에서 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경고등처럼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가죽 시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경보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 지역의 위협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자국민을 빼라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한국이 이 사태를 남의 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김서윤 참사관이 작성한 거네. 문서 하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 위기 대응 담당자였어요. 문서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판단은 날카로웠죠. 위험권역 설정의 근거, 자국민 보호 조치의 법적 기반, 현지 당국과의 협의 경과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관료적 문장 사이로 현장의 긴장감이 스며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태국 측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아누차 위라와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 전시군수 실무 책임자였죠. 그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전투 상황보다 연료와 정비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내용이었죠. 출격 횟수를 유지하려면 부품 수급과 정비 일정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투기가 하늘에 뜨려면 총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료, 정비, 부품, 인력. 그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했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KGGB 운용 경험, 후속 정비 협력, 보급체계 연동.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어 있었죠. 뭔가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대대적인 발표도 화려한 쇼도 없었죠. 그런데 현장 문서를 들여다보면 한국이라는 이름이 실무적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요. 이건 다시 봐야겠어. 저는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어요. 파란색 표지가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죠.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변수 마이너스 재평가 필요. 글씨가 평소보다 거칠게 눌렸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해는 짧았죠. 형광등 불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회의실에서 들렸던 웃음소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짝퉁이라던 그 농담이요. 저도 분명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산은 싸구려, 미국 기술의 복제품.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덜미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갔어요. 이건 제가 알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거래 상대 정도로 분류해놓은 제 분류표가 갑자기 낡아 보였죠. 먼지 쌓인 오래된 지도처럼요. 저는 식은 커피잔을 밀어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의자가 다시 한번 삐걱거렸죠. 이 사태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했어요. 화면 위에 붉은 지도가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경비원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죠. 사무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난방이 아직 가동되기 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밤새 쌓인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숫자들이 화면 위로 쏟아졌죠. 태국 공군 출격 횟수, 캄보디아 로켓 발사 지점, 민간 피해 추정치. 그런데 저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연료요. 전장의 피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죠. 하워드, 벌써 왔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리브스였어요. 미 대사관 방산협력 담당으로 방콕에서 급히 귀국한 상태였죠. 그의 손에는 스타벅스 컵이 들려 있었고 양복 어깨에는 빗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 좀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로이터 분석 봤어요? 로켓, 전투기, 드론이 뒤엉킨 현대전 양상이라고 정리하던데. 숫자도 꽤 구체적이었죠. 맞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다른 데 있었죠. 로켓이 몇 발 날아갔느냐가 아니라 그 로켓을 쏘려면 연료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연료가 어디서 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마이클, 캄보디아 연료 수급 루트 자료 있어요? 제 질문에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되물었죠. 연료요? 그건 왜요? 지금 중요한 건 장비 아니에요? 태국이 뭘 더 사고 캄보디아가 뭘 못 사는지. 그게 판을 가르는 거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이클의 시각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분석이었죠.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긴다. 하지만 이 전쟁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전투기가 있어도 연료 없으면 못 뜨잖아요. 제 대답에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하워드는 항상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가요. 미국 플랫폼이 답이에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순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죠. 이 상황이 정말 단순한 걸까요? 오전 10시에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방콕 대사관, 국무부 동남아 담당, 그리고 국제구호 현장 조정관까지 연결되는 회의였죠. 저는 회의실로 이동하며 노트를 챙겼어요. 복도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여러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르클레르. 국제구호 현장 조정관이었죠. 그녀의 배경에는 임시 텐트 천막이 보였고 멀리서 엔진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어요. 현장 상황부터 브리핑하겠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죠. 국경 인근 피난민 이동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틀 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민간 인프라도 위험해요. 공습이 후반까지 닿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펜을 들어 숫자를 적었습니다. 30%. 이틀 만에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피난 경로는 확보됐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물류 차량이랑 피난 차량이 같은 도로를 쓰고 있어서요. 정체가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누군가 다가와 뭔가를 전달하는 게 보였어요. 소피아가 다시 카메라를 봤죠. 방금 확인한 건데 국경 검문소에 유조 트럭들이 묶여 있다고 해요. 태국 쪽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유조 트럭이 묶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태국이 연료를 조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외교 채널로 해결해야죠. 국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외교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걸요. 아세안 회의는 연기됐고 양자 협상도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협상 일정이 언제쯤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헛기침을 했죠. 아직 조율 중입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요. 조율 중. 그 말이 모른다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외교는 공백을 남기고 있었고 그 사이 전장은 하루 단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 돌아와 지도를 펼쳤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선을 따라 연료가 흐르고 있었죠. 아니, 흐르고 있었어요. 과거형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연료 수입 루트를 정리해봤어요. 태국 경유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었지만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그 파이프라인이 막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축량, 소모율, 차단 기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죠. 결론은 불안했어요.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로 좁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조르는 거야. 숨통을 조르는 거라고.
태국은 제공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후방 보급을 천천히 조이고 있었죠. 반면 캄보디아는 국제 여론전에 더 비중을 두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유엔에 호소하고 언론의 피해 상황을 흘리고. 하지만 여론으로 연료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부의 기대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느낀 건 그때였어요.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중재하면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이 있었죠. 상징적인 개입, 몇 번의 성명, 적당한 압박. 그런 시나리오요. 하지만 현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구조를 끊는 전쟁. 화려한 전투 없이 밸브를 잠그는 전쟁이요. 그날 오후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태국의 최근 군수 조달 기록을요. 답변이 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죠.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간간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을 때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머그컵을 들고 자리에 앉아 파일을 열었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또 그 이름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장 운용 관련 기술 협력, 정비 인력 교육, 보급체계 연동 검토. 단순한 수출 뉴스가 아니었죠. 태국이 한국의 운용 방식을 현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어제 적어둔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변수 마이너스 재평가 필요. 그 밑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어요. 단순 수출이 아님. 운용 체계 전이 가능성. 마이클이 퇴근하며 제자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연료 타령이에요? 그가 농담처럼 물었죠. 저는 웃지 않았어요. 마이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그가 발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죠. 이기거나 지거나. 아니면 협상하거나. 아니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연료 흐름도가 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틸 때 끝나요. 총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어서 끝나는 거예요. 마이클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가 스쳤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죠. 하워드, 너무 깊이 파지 마요. 결국 우리 장비가 답이에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여러 줄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죠. 왜 태국은 미국만 보지 않는 걸까요? 왜 한국의 운용 방식을 가져오려 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사무실에는 저만 남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안이 커졌어요. 제가 알던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플랫폼이 답이라는 그 공식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다가 새벽 4시쯤 모니터 알림 소리에 깼어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 어둠 속에서 푸르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파일을 열었어요.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온 추가 문서였죠. 김서윤 참사관이 보낸 거였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어요. 국경 위험권역 현황 및 자국민 보호조치 경과. 저는 커피 머신으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죠.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뜨거운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서를 열자 지도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일대가 표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색깔이 달랐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군사지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붉은색 영역이 국경에서 50km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철수권고 구역이었죠. 노란색은 그 바깥으로 20km 더 뻗어 있었어요. 여행 자제 권고 구역이었습니다. 두 색이 겹치는 부분이 묘하게 번들거렸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숨을 들이쉬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군사지도가 아니었어요. 민간인의 안전을 기준으로 그린 지도였죠. 그리고 그 붉은 영역은 전쟁이 이미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태를 동남아 국지 충돌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 없는
관찰 대상 정도로요. 하지만 이 지도가 보여주는 건 달랐어요.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빼라고 했습니다. 공식 문서로요. 그건 이 지역의 위협이 실제한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관광객 주의보 같은 가벼운 조치가 아니었어요. 철수 권고는 지금 당장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내려갔어요. 김서윤 참사관의 보고는 상세했습니다. 위험권역 설정 근거, 현지 당국과의 협의 내용, 대피 경로 확보 현황까지. 관료적 문장 사이로 긴장감이 스며 나왔죠. 특히 한 문단이 눈에 걸렸어요. 태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피난민 이동 경로와 군수 물류 경로가 겹치는 구간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 민간 차량과 군용 차량이 뒤엉키고 있다고요. 저는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방의 도로, 물류 거점, 민간 이동 경로까지 전부 전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오전 8시쯤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태국 에너지부 물류 상황실에서 나온 보고서였어요. 수파나 차이아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에너지부 물류 담당자였습니다. 보고서를 열자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국경 검문소별 통과 차량 수, 유조트럭 대기 시간, 연료 재고 변동 추이.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국경 검문소 3곳에서 유조트럭 통과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기 중인 트럭이 80대에서 100대 사이로 추정됐죠. 이틀 전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료가 막히면 뭐가 멈출까요? 먼저 발전소요. 전기가 불안정해지겠죠. 그 다음 수송이에요. 트럭이 멈추면 물자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군용 차량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투기 출격, 장갑차 이동, 보급 수송. 전부 연료가 필요하죠. 연쇄야. 이건 연쇄라고.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연료 전력 수송 군수 출격. 화살표가 꼬리를 물었죠. 한 고리가 끊기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콕에서 걸려온 거였죠. 받자마자 소피아 르클레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화상회의에서 봤던 국제구호 조정관이었습니다. 하워드 씨, 현장 상황 업데이트 드리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피곤해져 있었어요. 배경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국경 쪽 도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피난민 차량이랑 물류 트럭이 뒤엉켜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군수 차량은요? 그것도 막혀 있어요. 우선순위가 엉망이에요.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죠. 어떤 구간은 3시간 넘게 꼼짝 못하고 있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그런데 완성되는 그림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태국 전시군수 담당 아누차 위라왓의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어제 읽었던 거였죠. 그의 보고서와 수파낫의 에너지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문서를 교차해서 읽었어요. 아누차는 정비 일정과 부품 수급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죠. 수파낫은 연료 흐름과 물류 병목을 다루고 있었어요. 두 문제가 따로 노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연료가 막히면 정비도 밀립니다. 정비 장비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부품을 나르려면 트럭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정비가 밀리면 출격이 줄어요. 출격이 줄면 제공권이 흔들리죠. 제공권이 흔들리면 지상군 보호가 약해집니다. 동시에 꺼지는 거야.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어요. 연료 정비 동시 마비. 글씨가 삐뚤게 눌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어요. 전쟁이 끝나는 속도가 아니라 마비되는 속도가 문제였죠. 총알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죠. 대신 자판기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서 책상에서 씹었습니다. 빵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마이클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하워드, 방콕에서 연락 왔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복잡하다니요? 태국 쪽에서 미국 플랫폼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나.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이었죠. 어제 내가 말했잖아요. 연료 문제라고. 마이클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근데 연료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해요? 무기 파는 나라잖아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정리한 연쇄 구조가 떠 있었어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운용 방식을 파는 거예요. 연료가 막혀도 버티는 방법, 정비가 밀려도 굴리는 방법. 그런 노하우를 태국이 원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이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그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붉게 칠해진 영역이 화면 위에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그 색이 피처럼 느껴졌죠. 이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철수 권고를 내린 순간 이 사태는 관찰 대상에서 현실로 바뀐 거였죠. 그리고 저도 미국도 더 이상 거리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노트를 덮지 않고 펼쳐둔 채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전투의 승패보다 마비의 속도가 먼저 도착한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마비를 늦추거나 앞당기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을 쓰고 있었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거렸죠.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현황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죠. 뭔가 잘못됐어요. 그 제목이 이 상황을 담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며칠간 모은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전투기 출격 횟수, 로켓 발사 지점, 민간 피해. 그런 숫자들이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요. 그리고 보급선이요. 이건 전투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죠. 아직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건 밸브 전쟁이야.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밸브. 연료 밸브를 잠그면 전쟁이 멈추는 거죠. 총알이 떨어지기 전에, 탱크가 부서지기 전에, 밸브가 잠기면 끝이에요.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막힘없이 적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밸브 전쟁의 구조와 지속 능력 분석. 제목이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떴죠. 그 순간 제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보는 렌즈가 교체된 거예요.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냐로요. 그리고 그 렌즈로 보자 태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가 선명해졌죠. 태국은 더 센 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운용, 정비, 보급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원하는 거였습니다. 미국 플랫폼은 성능이 좋았지만 그걸 굴리는 체계가 복잡했죠. 부품 하나 구하려면 절차가 길었고 정비 매뉴얼은 두꺼웠어요. 전시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방콕에서 새 자료가 도착했어요. 아누차 위라왓이 작성한 내부 문서였죠. 태국 전시군수 실무 책임자요. 저는 파일을 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상부에 올린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핵심은 간단했죠. 무기를 더 사는 것보다 운용정비 패키지를 확보하는 게 급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의 가장 현실적인 공급처로 한국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죠. 태국은 총의 숫자가 아니라 총을 쏘는 시간을 늘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서를 더 읽어내려가자 불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색 거래에 관한 언급이었죠. 부품 조달 과정에서 비공식 루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뇌물, 중간 브로커, 서류 조작. 그런 관행들이 지속 능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문질렀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이 썩어 있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연료가 있어도 중간에서 빼돌리면 전선에 안 닿아요. 부품이 있어도 뇌물 안 주면 창고에서 안 나오죠. 그때 문서 하단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어요. 강민재. 한국인 이름이었죠. 직책은 태국 현지 정비총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어요. 관련 자료가 몇 개 떴죠.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재는 27년째 태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체가 태국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현장을 지킨 사람이었죠. 정비 분야의 산증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의 평판이었어요. 현지에서 뇌물을 안 받는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처음엔 그게 약점이었대요. 회색 거래에 안 끼니까 소외됐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맡은 장비들의 가동률이 유난히 높았어요. 다른 라인보다 고장이 적었고 수리 속도도 빨랐죠.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대요. 기록이요. 기록을 남기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록. 단순한 단어였지만 무게가 느껴졌죠. 회색 거래의 문제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부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엉망이 됩니다. 급한 데 안 가고 돈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강민재는 그 반대로 했어요. 모든 정비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죠. 뇌물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반박할 수 없었죠.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누차 위라왓 본인이었어요. 방콕에서 직접 건 거였죠.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악센트가 강했지만 또렷했어요. 하워드 씨, 보고서 받으셨죠? 네, 방금 다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죠.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더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더 오래 굴리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그가 볼 수 없었지만요. 한국 쪽이랑 얘기가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 방식을 바꾸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기록 기반 체계가 들어오면 자기들 밥그릇이 깨지니까. 회색 거래 라인이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은 스스로를 지키려 해요. 새로운 원칙이 들어오면 기득권이 흔들리니까요. 강민재라는 사람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누차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죠. 27년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공군 절반은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27년. 한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현장을 지키며 원칙을 세운 거였죠. 화려한 계약도 대대적인 발표도 없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쳐 한국에 대한 기존 분류를 봤습니다. 하청성 공급자, 미국 플랫폼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저는 펜을 들어 그 위에 크게 X를 그었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지속의 설계를 파는 거였죠. 연료가 막혀도 버티는 법, 정비가 밀려도 굴리는 법,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게 기록으로 막는 법.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 강민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27년 동안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요. 저는 보고서 초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목 아래에 첫 문장을 적었어요. 이 분쟁의 승패는 화력이 아니라 지속 능력에서 갈릴 것이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기존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과 그걸 막으려는 저항. 그 사이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밸브 전쟁은 총성 없이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새벽, 저는 긴급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또 밤을 새운 뒤였죠. 목이 뻣뻣했고 입안이 텁텁했어요.
모니터를 켜자 빨간 경고 표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국 해군이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의 위험구역 지정을 공개 검토한다는 속보였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죠. 글자가 선명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해상 차단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표면이 출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육로는 이미 막혔어요. 거기에 해상까지 막히면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였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의 연료 수입 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태국 경유 육로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죠. 나머지는 베트남 쪽이랑 해상 운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해상까지 건드리면 남는 건 베트남 루트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했죠. 오전 7시에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경 검문소 현황이었어요. 수파나 차이아폰이 보낸 자료였죠. 태국 에너지부 물류상황실 담당자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주요 검문소 3곳에서 유조트럭 80대에서 100대 사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사흘째였죠. 기사들은 트럭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일부는 포기하고 되돌아갔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조트럭 한 대당 평균 적재량, 캄보디아의 일일 연료 소비량, 비축량 추정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결과가 나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몇 주야? 몇 주밖에 안 남았어.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었어요. 오전 9시에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긴급회의였죠.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까지 다 모였어요. 화면이 켜지자 여러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상황 브리핑부터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이 빨간 점들로 표시되어 있었죠. 물류 정체 지점이었어요. 육로 연료 흐름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태국 당국이 검문을 강화하면서 통과가 막혔어요. 공식적으로는 안전 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단입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해상은요? 우회할 수 있지 않나요?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태국 해군이 위험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선박들이 이미 경계하고 있어요. 보험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상 운송도 위축될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다른 화면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보기관 쪽이었죠. 캄보디아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다라 소카 대외 홍보 책임자가 성명을 냈어요. 이 차단이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다라 소카.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어요. 캄보디아의 여론전 책임자였죠.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밀리면 외교와 여론으로 싸우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 돌아와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존의 분석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 공군의 F-16 운용과 최근 공습 사례를 다룬 거였죠. 기사는 이 분쟁을 정밀 타격과 운용 철학의 시험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제공권을 쥐고 제한적 출격을 유지하는 전략, 캄보디아가 항공전력 없이 지상 화력에 의존하는 구조. 그 비대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연료요. 아무리 제공권이 있어도 연료 없이는 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수파나 차이아폰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태국 에너지부 물류 담당자였죠. 그는 영어보다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워드 씨, 지표를 고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지표요? 국경 연료 정체율, 물류 병목 지수, 비축량 변동률. 이 세 개를 상황실 핵심 지표로 올렸습니다. 이제 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적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죠. 상황이 안 좋아요. 정체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검문소 주변으로 피난민 차량까지 몰려서 도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군용 차량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출격에 영향이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죠. 연료 보급 간격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비 일정도 밀리고 있고요.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이 상태가 일주일 넘게 가면 출격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셔츠 등판도 축축해진 느낌이었죠. 이게 밸브 전쟁이었습니다. 총알 한 발 안 쏘고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전쟁이요. 밸브를 잠그면 연료가 멈추고 연료가 멈추면 기계가 멈추고 기계가 멈추면 군대가 멈춰요. 그리고 군대가 멈추면 나라가 멈추는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안우차 위라왑이 보낸 거였죠. 태국 내부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태국 군수 라인에서 한국 무장 운용 경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더 사자는 게 아니었어요. 운용 방식, 정비 체계, 보급 연동까지 패키지로 가져오자는 방향이었죠. 특히 KGGB 운용 경험이 자주 언급됐어요.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이었죠. 태국 공군이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운용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성능 자랑이 아니라 지속 운용의 부품이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제 무기가 더 센 폭탄이 아니라 더 오래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죠. 밤 10시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트럭들이 도로에 묶여 있었고 연료 게이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죠. 뺨이 까칠해 보였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목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화려한 전투 없이 조용히 숨이 막혀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밸브가 잠기면 라인이 꺼지고 라인이 꺼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게임에서 누가 밸브를 쥐고 있는지, 누가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거였어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지속의 설계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확인한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태국 경유 비중 약 60%, 국경 유조 트럭 80에서 100대 정체, 해상 차단 검토 공식화.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전투가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다. 보급 차단이 승부를 가른다. 펜을 내려놓자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며칠간의 긴장이 몸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80대의 유조 트럭, 몇 주라는 시간, 60%라는 비중. 그 숫자들이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겁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쯤 가려진 달이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서 트럭 기사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있겠죠. 피난민들이 길 위에서 떨고 있을 거예요. 군인들이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밸브 하나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누이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천장은 어두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뭐가 또 터질까요? 해상 차단이 실행될까요? 캄보디아가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한국은 어디까지 개입하게 될까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전쟁은 제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숫자를 쫓는 대신 순서를 추적하기로 한 거죠. 뭐가 먼저 꺼지는지, 그 다음엔 뭐가 따라 꺼지는지.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펼치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첫 번째 네모를 그렸어요. 연료라고 적었죠. 화살표를 그리고 두 번째 네모를 그렸습니다. 출격. 또 화살표 정비. 또 화살표 수송. 마지막 화살표 민간 이동.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바라봤어요. 5개의 네모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전쟁의 구조가 담겨 있었죠. 연료가 흔들리면 출격이 줄어요.
전투기를 띄우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출격이 줄면 정비 일정이 연기됩니다. 비행하지 않는 기체는 점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정비가 밀리면 수송이 늦어져요. 정비 부품을 나르는 트럭도 보급품을 실은 차량도 연료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수송이 늦어지면 민간 이동까지 압박받습니다. 같은 도로를 쓰거든요. 연쇄 붕괴야. 저는 마커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연료였죠. 오전 10시쯤 방콕에서 새 자료가 왔습니다. 아누차 위라왓이 보낸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태국 군수 라인의 전략 방향이 담겨 있었죠.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은 단기 승리를 노리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상대가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라는 목표를 붙들고 있었죠. 전면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여서 숨통을 끊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전시지속성 관리였어요. 자기 쪽은 오래 버티고 상대 쪽은 빨리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화력 경쟁이 아니라 시간 경쟁이었습니다. 회의록 중간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정비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였죠. 기존의 정비 우선순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의 설계자로 언급된 이름이 강민재였어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이름을 처음 봤었죠. 27년째 태국 현장을 지킨 한국인 엔지니어요. 뇌물을 거부하고 기록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의 체계가 드디어 공식 라인에 올라온 거였어요. 회의록에 따르면 강민재의 기록 기반 정비 체계가 시범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비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죠.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이었어요. 기존에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 돈 있는 사람, 연줄 있는 사람 순이었습니다. 급한 게 먼저가 아니라 힘 있는 게 먼저였죠. 회색 거래가 그 틈으로 파고들었고요. 강민재의 체계는 그 틈을 막았어요. 기록이 우선순위를 정하니까 뇌물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처음엔 반발이 심했대요. 기존 방식으로 이득 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 반발의 중심에 프라차이 루앙수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국 조달 고위 관료였죠. 회의록에서 그의 발언이 눈에 띄었어요. 기록 기반 체계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어요. 외부인이 설계한 시스템을 검증 없이 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외부인.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강민재가 27년을 태국에서 일했는데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그게 견제의 본질이었죠.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회의록 후반부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누차 위라왓이 발언한 부분이었죠. 전시 상황입니다. 평시 규정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강민재 씨의 체계가 가동률을 높인 건 기록으로 증명됐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결과. 그 한마디가 논쟁을 끝냈어요. 전쟁 중에는 절차보다 결과가 우선이었죠. 강민재의 체계가 공식 채택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27년 동안 묵묵히 일한 사람의 방식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드디어 인정받은 거였어요. 화려한 계약식도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의록 한 줄로 결정된 거였죠. 하지만 그 한 줄이 의미하는 바는 컸어요. 회색 거래의 파이프라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후에 마이클 리브스가 제자리로 왔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워드, 방콕 쪽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데요? 한국 방식이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정비 쪽에서요. 우리 컨설턴트들이 제안한 체계는 채택이 안 됐는데 한국인이 만든 체계가 들어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강민재라는 사람이에요. 27년째 현장에 있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요? 자료로 봤죠. 뇌물 안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록으로만 일한다고. 마이클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더 좋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왜 한국 거를 선택한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마이클?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당연히 더 효율적이고 더 체계적인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현장은 달라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아까 그린 연쇄 구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완벽한 환경을 가정해요. 부품이 제때 오고 인력이 충분하고 절차가 지켜지는 환경. 근데 전쟁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강민재의 체계는 불완전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뭔가 빠져도 돌아가고 누가 빠져도 돌아가는 구조죠. 기록이 사람을 대신하니까요. 마이클이 한참 동안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틀린 건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죠. 우리는 시스템을 팔고 한국은 운용 방식을 심은 거예요. 시스템은 환경이 바뀌면 흔들려요. 근데 운용 방식은 사람에게 남죠. 마이클이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자료를 봤어요.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체계가 채택되면서 기존 회색 거래 라인 일부가 차단됐다는 거였어요. 부품이 정해진 루트로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서 빼돌리거나 뇌물 주고 우선순위 바꾸는 게 어려워진 거죠. 프라차이 루앙수안 같은 사람들에겐 타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색 거래 라인 일부 차단. 기록 체계의 부수 효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한 일이 뭔지를요. 한국은 성과를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도 화려한 쇼도 없었죠. 대신 운용 방식을 현장에 심었어요. 강민재 같은 사람이 27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방식이요. 그 방식은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기록, 원칙, 우선순위.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그게 살아남은 거였어요. 화려한 시스템은 무너지고 묵묵한 방식은 버틴 거죠. 저녁 무렵,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상부에 올릴 중간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적었죠. 밸브 전쟁의 구조 지속 능력이 승패를 가른다. 그 아래 핵심 문장을 추가했어요. 라인을 끄는 쪽이 아니라 라인을 켜는 쪽이 최종 승자가 된다. 펜을 내려놓자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잡힌 것 같았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방식을 남겼죠. 그 방식이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운영으로 증명하는 힘이요. 12월 15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지었어요.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분쟁 마비의 구조와 지속 능력 분석. 화려한 수식어 없이 본질만 담은 제목이었죠. 새벽 5시에 마지막 문장을 적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모니터 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죠. 워싱턴의 겨울 새벽은 유난히 길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섰습니다. 뜨거운 김이 유리창에 닿아 하얗게 번졌죠. 저는 그 너머로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가 상부에서 어떻게 읽힐까? 제가 내린 결론이 받아들여질까?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분쟁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마비되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기존의 분석 틀과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화력, 병력, 장비 숫자로 분석해왔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은지. 그런 기준으로요. 하지만 이번 분쟁은 달랐어요. 승패를 가르는 건 폭탄의 위력이 아니라 연료의 흐름이었죠. 밸브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가 전쟁의 지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아침 8시에 방콕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피아 르클레르였습니다. 국제구호 현장 조정관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한결 밝았어요. 하워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뭔데요? 이동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피난민 경로랑 군수 경로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많이 풀렸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피난민 차량과 군용 트럭이 뒤엉켜서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차량이 먼저 가는지, 어떤 경로를 쓰는지 정해졌거든요. 현장에서 실랑이가 줄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의 기록 기반 체계가 정비 라인에서 물류 라인으로 번지고 있는 거였어요. 기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질서를 만드는 구조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쪽이랑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김서윤 참사관이요. 대피 경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고 있거든요. 덕분에 민간인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김서윤. 철수권고 문서를 작성했던 그 참사관이었죠. 저는 그녀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갈등은 없어요? 태국 당국이랑. 소피아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처음엔 긴장이 있었어요. 한국이 철수 권고를 내리니까 태국 쪽에서 불편해했거든요. 마치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느꼈나 봐요. 지금은요? 지금은 협력 모드예요. 김 참사관이 대립 대신 절차로 풀어가고 있어요. 정보 공유, 경로 협의, 비상 연락망 구축. 그런 것들이요. 갈등을 만들지 않고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죠. 저는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갈등 대신 절차. 대립 대신 시스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한 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권고를 냈을 때 처음엔 그게 공포를 키우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상황이 위험하다고 공식 선언한 거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문서가 오히려 질서를 만들었어요. 위험구역이 명확해지니까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됐죠. 대피 경로가 정해지니까 혼란이 줄었고요. 공포가 아니라 정보가 된 거였습니다. 오전 10시에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중계를 봤습니다. 화면에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타났죠.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태국 정부는 더 이상의 외부 중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외교 공백이 길어지면서 태국이 선택한 방향이었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의 이면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시 지속성에 대한 자신감이요. 연료와 정비와 보급을 묶는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거죠. 오후에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태국 군수 라인의 주간 보고서였어요. 아누차 위라왓이 작성한 거였죠.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비 완료율이 올라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보다 15% 상승했죠. 부품 조달 시간도 단축됐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항목이 있었어요. 비정규 조달 건수라는 항목이었는데 수치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정규 조달. 회색 거래를 말하는 거였죠. 기록 기반 체계가 들어오면서 중간에서 빼돌리거나 뇌물로 우선순위 바꾸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정비 체계가 뿌리를 내렸어요. 김서윤의 위기 대응 라인이 갈등 대신 협력을 만들었죠. 한국 무장의 운용 경험이 현장 언어로 흡수됐고요.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것 같았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 선전이 아니라 운영으로 자리 잡는 것. 저녁 무렵에 마이클 리브스가 제자리로 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하워드, 이거 봤어요?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피드백을 모은 자료였어요. 태국 군수 라인, 구호단체, 현지 협력업체 등에서 온 의견들이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 엔지니어가 구축한 체계가 없었으면 출격과 수송이 동시에 멈췄을 것이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강민재를 말하는 거였죠.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대피 정보 공유가 현장 혼란을 크게 줄였다. 기록 기반 우선순위 체계가 자원 낭비를 막았다.
외부 구호보다 현지 시스템이 더 빨리 작동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마이클을 봤어요. 이거 공식 보고서에 들어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요. 근데 한국 이름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민감하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된 답이었죠. 공식 문서에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생략될 거였어요. 정치적 이유로요. 하지만 현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피드백이 그걸 증명했죠. 마이클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건물들의 유리창에 노을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방콕은 지금 새벽이었죠. 강민재는 뭘 하고 있을까요? 김서윤은요? 안우차 위라왓은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였어요. 한국은 칭찬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과시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현장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말로 했고 누가 방식으로 했는지를요. 누가 선전에 매달렸고 누가 운영에 집중했는지를요.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의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현장은 구호에 반응하지 않는다. 방식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한국은 소리 없이 방식을 남겼다. 그게 가장 오래가는 힘이다. 펜을 내려놓자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간 얼어붙어 있던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창밖에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죠. 라인을 켜는 쪽이 이기는 전쟁. 그리고 그 라인을 설계한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였죠.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며칠간 모은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커피잔은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가를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죠. 며칠간 제대로 못 자서 눈밑이 그늘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부터 넘겨봤습니다. 며칠 전에 적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변수 마이너스 재평가 필요. 그 옆에 X 표시가 크게 그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은 거였죠. 그때는 한국을 하청성 공급자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플랫폼의 빈자리를 채우는 저렴한 대안 정도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삼 느껴졌죠. 노트를 더 넘겼습니다. 중간에 적어둔 문장이 보였어요. 전쟁의 승패는 화력이 아니라 지속 능력에서 갈린다. 그 문장을 쓸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화력 중심으로 전쟁을 봐왔으니까요. 누가 더 센 무기를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 분쟁은 그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아니라 연료의 흐름이 승부를 갈랐어요. 밸브가 잠기자 라인이 꺼졌고 라인이 꺼지자 전쟁이 마비됐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창에 손을 대자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이 사태에서 결정적이었던 게 뭘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최신 무기였을까요? 압도적인 화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연료와 정비와 보급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방식이요. 강민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7년 동안 태국 현장을 지킨 사람이요. 뇌물을 거부하고 기록으로 일한 사람이죠. 그의 체계가 전시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화려한 시스템은 무너지고 묵묵한 원칙은 버틴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제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 피드백 자료에도 남아 있고요. 공식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기록은 어딘가에 남아 있죠.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출한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죠.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마비되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숫자와 분석 너머에 있는 뭔가요?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개인 메모용이었죠. 보고서에는 넣지 못할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잘못 봤다. 첫 문장을 치자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무기의 성능만 보고 운용의 방식을 보지 못했다. 거래의 규모만 보고 신뢰의 축적을 보지 못했다. 선전의 크기만 보고 기록의 무게를 보지 못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한국은 스스로를 크게 말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발표도 화려한 쇼도 없었다. 하지만 문서와 현장 반응이 한국의 자리를 조용히 드러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누차 위라왓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오늘 오후에 온 거였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전투 성과는 잊혀져요. 운용 규칙은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태국 전시군수 실무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그는 이 분쟁에서 뭘 남길지 이미 알고 있었죠.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지속의 체계를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한 단어를 지웠다. 기술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다른 단어들로 대체했다. 사람, 기록, 신뢰.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 세 단어가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물건이에요. 사고 팔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27년을 현장에서 버틴 강민재 같은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죠. 그리고 신뢰는요. 신뢰는 시간이 쌓아야 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화면이 어두워지자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형광등 절반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제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보고서가 쌓이겠죠. 새로운 분쟁, 새로운 위기, 새로운 숫자들이요. 하지만 이번에 배운 건 잊지 않을 거예요. 전쟁은 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록으로 이기는 거죠. 과시로 남는 게 아니라 방식으로 남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뒤를 돌아봤죠. 어두운 복도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기록으로요. 그게 제가 이 사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워싱턴의 겨울밤이었죠. 숨을 깊이 들이쉬자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였죠.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강민재는 아직도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김서윤은 다음 위기에 대비하고 있겠죠. 아누차 위라왓은 운용 규칙을 다듬고 있을 거고요. 그들은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조용한 교훈을 가슴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소리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았어요.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래 남을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